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원론보다는 견제론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민심 또 차기 지도자 선호도 변화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론 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효성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해 요소할당 관세를 연장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종합혁신안을 최종 보고할 당 최고위원회가 잠시 뒤 열립니다.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속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곧 회동합니다. 제3지대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7일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한 초과수당 예산 부족 문제로 경찰청장이 사과한 데 이어 해양경찰도 초과수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당 부족분 270억 원을 메우기 위해 경비정 운항 등을 줄이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산간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12월 강원도 호우특보는 역대 처음이고 동시특보가 내려진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작전을 더욱 거세게 펼치면서 하마스에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는 18,000명으로 늘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아침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 핵심 산업에 직결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수입 차질에 사재기 조짐이 있었던 요소 상황, 현재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데요. 물량이 추가로 확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천 톤 수입 계약을 맺어서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제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 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2암모늄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재료로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정부는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2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품목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주류 희생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종합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뒤에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사퇴론이 재점화된 김기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발 신당론에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당 최고위원회에 종합혁신안을 전달하죠.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종합혁신안을 전달한 뒤에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주류 용태론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혁신위는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조기 해산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이대로만 가면 내년 총선에서 55석이나 60석만 나올까 두렵다며 김 대표가 총선 승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이 정도로 용태 분위기가 들끓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 최고위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혁신을 볼모로 권력 투쟁을 하려 한다며 지도부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배현진 전 최고위원은 명분 없이 떠드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라며 수도권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인사와 전략으로 총선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사퇴론을 일축해온 김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달 중순쯤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의 이른바 희생안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공관위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알아보죠. 비명계 구심점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 창당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 전 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지대 외연 확장을 위해 여러 세력과 물밑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전 정 총리는 오늘 오후 김영주 국회 부의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SK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내부 파열음을 넘어 신당론이 절자 힘을 얻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 전 대표는 사진만 찍는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 대표가 현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을 끝까지 품고 갈지 아니면 결별 수순을 밟아야 할지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영입 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박지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당 인재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인 박 변호사를 첫 영입 인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당 포부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 선택은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의 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건 새로운 선택이 처음인데 이들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지 또는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이 늘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잠시 뒤에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시공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이 방음 매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방음을 보강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었는데요. 이게 융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 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 또는 매트 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은 바닥 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경우에는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기도 현재는 마감제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 시공의 지도 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전체의 가구 수의 2%, 100채짜리 주택이면 2채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5%면 실제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조건부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장기간의 입주 지연 또는 물리적으로 보완 시공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준공해놓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배상액은 보완 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초 입주자들이 자신은 돈만 받고 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보강인데요. 저소득층부터 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도 한도를 상향하고요. 이자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LH는 바닥구조 1등급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준이 210mm 바닥 두께입니다. A4 용지의 그 짧은 그 부분 정도의 두께인데요. 이걸
4cm, 즉 40mm를 더 두껍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완충제도 현재 승인 제품들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 게 지금 실제 공사장 안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LH부터 이 부분을 모범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 똑같은 바닥과 콘크리트 다짐 그리고 완충제 타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시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건설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소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 관리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 간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LH가 선도를 하는데 현행 대비 4배 강화한 수준, 즉 우리 1등급이라는 건 층간소음이 37데시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층간소음이 우수한 구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 시설, 바닥 두께라든지 공법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 건설 관계자들이 와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험 시설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과 현실적인 체험을 지원을 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네, 시간. 원희룡 장관의 층간소음 대책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일단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사용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의 방음 보강공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LH가 주도를 해서 1등급 수준으로 전면 공급하고 바닥 두께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해서 장래 입주자까지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크게 늘자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나온 층간소음 대책과 실효성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차상곤입니다. 네, 소장님, 정부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예. 말해서 뭐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요. 그렇게 하지 예.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 준공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예. 핵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대책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는 소음 기준 49데시벨 미달 시에는 아예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과 예. 기존 주택의 구축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 공사비를 지원을 일부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최고 등급 37데시벨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 자체는 신축 아파트에서의 기준 미달 시에는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더 좋은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뭐 49데시벨 해서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생활 소음으로 알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저 국토부에서는 좋은 어떤 대책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공 회사에서 시공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과 예.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신축 아파트 이번에 발표한 신축 아파트의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입니다. 네. 소음 단위인 49데시벨을 사용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신축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는 야간 기준으로 34데시벨 A라는 기준으로 그 수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음 단위에 A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A가 붙게 되면은 뭐냐면 데시벨 A라는 것은 사람의 그 주관적 반응, 그러니까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 것이 되는 거고, 네. 데시벨만 있게 된다면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49데시벨이라는 부분 자체는 예. 시공상에 지켜야 될 기준이고, 네. 이 부분 자체는 사람의 상태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예. 49데시벨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수준으로 풀어버리면은 통상적으로 48데시벨 A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48데시벨 A는 지금 현재의 입주 시에 지켜야 되는 34데시벨 A에 비해서는 거의 한 14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을 때는 굉장히 좀 높게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기준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48데시벨 A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실에서 수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준 자체가 30에서 35데시벨 A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좀 더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좀 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8데시벨 A로 말씀드린 것도 최고 1등급 LH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기준 강화가 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더 두껍게 이 시멘트를 더 칠해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도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은 비용도 늘어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담금이 늘지 않을까요? 이 기준안이 그럼 저희들이 조금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기준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가 19년, 20년 전인 2004년, 2005년도입니다. 예. 이때의 그 기준안이 우리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눠지는데,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되는 중량 충격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50데시벨로 만들어졌고, 철라고 두께는 210mm를 지키라라는 거 20년 전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계속 완화됐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20년 전에 50데시벨이 지금 20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1데시벨만 강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뭐냐면은 이렇게 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소비자들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소비자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환경부에서 급하게 이런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 예. 51%가 분양가가 올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한번 개정을 할 때도 그랬었고, 네네. 이번에 2022년 이때도 역시 한 번 더 개정할 때도 분양가는 상승을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여론 자체는 지금 현재도 절대 다수죠. 예, 일단 입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늘더라도 조용한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을 좀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집주인들이 부담을 떠안고 공사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크게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 시공을 지원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스코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해마다 민원이 70% 이상을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는 매트라든가 이 어떤 일부 어떤 스코보드의 시공으로 조금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더 보강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니까요. 이제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강공사, 보완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시공회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경각심을 갖고 네네.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에 그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부분 자체는 명확한 어떤 사후 확인제라든가 이런 어떤 준공 불성인의 불허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결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소장님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쭉 보시면서 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아쉽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시공회사와 정부 관리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어떤 방음 공사비 지원도 참 좋은 어떤 방향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어떤 자체 조직을 구성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접근한 아파트가 민원 자체가 통상 60에서 70% 저감된다라는 보고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시니까 이 바닥 두껍게 하는 대책, 이 문제가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국내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중량 충격음인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를 저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허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는 현재 민원의 그 70%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저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더 불어날까요? 통상적으로 20년 전에 이 기준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구당 500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세월이 오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2,5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경우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대책, 우리가 좀 이용했으면 좋을 만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독일과 미국 쪽이 이제 이 층간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민법성을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3차례 경고 후에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630만 원 벌금을 처벌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은 3차례 경고해도 자가집이라도 퇴거 명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민법성이 좀 강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아직 국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런 감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후속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문자 투표를 통해서 파업 찬반 의사를 묻게 되고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는 1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권리대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예산 부족으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하면서 일선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달에는 예년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감축 계획을 현장에서 잘 따라줬고 예산 예비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난이나 잼버리 등 치안 수요가 늘어 초과 근무가 더 많이 발생했다면서 내년에는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찰의 초과 수당 예산 부족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해양경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현장에서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함정 운항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이미 현실이 됐는데 수뇌부에서는 초과 근무 상한제를 시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한시적으로 초과 근무 제한에 나선 경찰과 달리 해양경찰 초과 수당 부족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수당 부족분은 270억 원. 남은 돈에 맞춰 일해야 하는 해경은 지난 7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정 2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기름값 등을 아끼기 위해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30% 넘게 줄인 겁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와 30분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없애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하면서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장에선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함정 근무자는 취재진에 100시간 정도 되던 초과 근무가 반으로 줄고 경비구역도 넓어져 경계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 수사부서 근무자는 과장에게 받던 초과 근무 결제를 서장에게 받도록 바뀌다 보니 변사 사건이나 절도 사건 수사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효불고판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려고 마련 중인 부서별 표준 초과 시간을 놓고 근무 시간에 상한을 두려 한다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표준 시간이 결국 상한제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예산 확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내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비구역 통합은 내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이고 논의 중인 내년도 표준 시간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에 필요한 초과 근무는 한도 없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과 수당 부족 사태에 이어 해경에서도 일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못 받는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전쟁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의료진의 접근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에 즉각적이고 일관되며 방해받지 않는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든 무력 분쟁의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과 의료진 보호와 관련해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섬멸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면서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두 아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는 가자지구 주민이 애타게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احنا كنا قاعدين في الساقف وانا قاعدين ابن الثاني استشهد والاول بكر صوب وانا بس على اجيب ميه اشربهم لا نفقنا من البربيش. 이스라엘군은 9일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의 땅굴과 무기 저장고 등 25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교 사원 인근의 하마스 통신시설은 밤사이 폭격 이후 비상금도 투입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예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ואני אומר למחבלי חמאס, זה נגמר.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ינואר. תיכנו עכשיו.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제 가자지구는 사망 18,000명,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이 억류했다가 풀어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도 국제사회에 비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الخمس ايام واحنا مرميين على الارض لا اكل ولا شرب والتعذيب 24 ساعه وقت قراباله بالباروده بظهر الباروده على ظهورنا كسروا ظهورنا صدر بالبسطاط طبوا فينا خبط في البسطاط وفراسي وفي رجليا.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12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도 군인과 민간인 등 11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을 거부하고 무자비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벨기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사고가 급증하자 총리까지 나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한겨울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SNS에는 부산에 벚꽃이 피었다는 게시물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작은 꽃망울부터 만개한 사진까지 보입니다. 포근한 휴일 야외로 나들이 간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민소매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달리기를 하고요. 또 두꺼운 외투는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15도, 제주는 22.4도까지 올라 4월의 봄 날씨 같았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 실내 쪽에서 많이 대기를 했을 텐데 날이 따뜻해서 잠바도 다 벗어두고 야외에서 이렇게 즐기게 됐습니다. 활동하긴 좋았지만 심각해진 이상기후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올해 기상관측 이래 각종 기록이 깨졌는데요. 3월에는 102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이 폈고요. 또 5월에는 한낮 기온이 35.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 열기가 초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지난 1975년 22도 기록을 넘어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도 따뜻했죠. 지난달 2일 경남 김해는 한낮 기온이 30.7도, 강원 강릉도 29.1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 현상을 꼽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적인 원인은 아마 지금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 현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뜻한 바다인데 열대 중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따뜻한 이런 어떤 현상이죠.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기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바닷물의 특성상 발생 다음 해에 엘니뇨 여파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지구온난화와 주기적인 엘니뇨는 극한 홍수나 가뭄 같은 기상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내년도 아마 올해도 아마 지구 역사상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 제일 뜨거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엘니뇨 현상이 아마 내년 봄, 길게는 내년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년도 전반적인 전지구 평균 기온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금 전 이른바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를 담은 종합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주류 희생 혁신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도부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혁신위 내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에 대해서 사랑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혁신위가 지난 40여일 동안 12차례 토론을 거쳐서 혁신안을 6호 안건까지 작성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법을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우리 당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도부의 반응이랄 수 있을까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지도부의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보고될 거라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뭐 지도부도 충분히 그동안 그 6호 안건 외에는 1호에서 5호 안건은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6호 안건도 2호 안건에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이미 다 숙지된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혁신안에 관련해가지고는 지도부에서 어떻게 좀 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2호에 건의한 안건, 또 6호에 의결된 안건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나 당 중진 가까우신 분들이 뭐 금지 출마나 불출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의원님 오늘 정혜용 혁신위원이 TK에 출마 선언했는데요. 정작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거 아니냐는 국내 지적 나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6호안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 6호 안에 정의용 의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오늘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좀 너무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비판하신 분도 계셨고 그분이 이제 지도부가 다 가을에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비판인데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혁신위원들 여러분이 혁신위의 면면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8분입니다. 나머지 50대 이상이 5분이시고요. 굉장히 발랄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개인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됐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되거나 또 팽팽할 때는 위원장이 안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하나의 안을 그 전체의 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은 자유스럽게 제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표출된 의견은 지금 1에서 6호까지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이 여기까지가 아니었으면 의혹이보다도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혁신위라는 활동 자체를 내용보다 활동 자체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이런 주요 공간이라든지 선거를 위해서 주요 핵심 것들이 논의가 될 거니까 혁신위 자체 활동 자체를 거기에다 좀 활용하는 것이 적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역대 혁신위 활동을 보면 그 어느 역대 혁신위보다는 이번에 혁신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우리 언론분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 받아들이는 것은 당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간격은 시차는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시차의 판단 여부, 그렇게 어떤 때 어떤 타이밍에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지 그 판단은 우리 당 지도부나 당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뭐 당과 불협화음이 있다, 또 혁신에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인유한 혁신위원회 1호부터 6호까지 혁신안 보고를 마치고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지난주에 활동을 조기 종료한 바 있고요. 당시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50% 정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당에 맡긴다고 했는데요. 예. 최대 관심은 김기현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였는데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반응이라든지 혁신위 내부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하고 많은 눈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끄럼 낙상 사고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호우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 남부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영동과 그 밖의 제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6도, 대구 8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내년 총선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원론보다는 견제론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 민심과 차기 지도자 선호도 변화도 잠시 뒤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